테러리즘은 정치, 사상, 종교 등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 대중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치 행위입니다. 테러라는 용어는 프랑스 혁명 당시 처음 등장했습니다. 로베스피에르의 반대파 진압과 대중들의 공포 상태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죠. 이후부터는 기존 체제에 반대해 무장투쟁을 하는 반대 세력을 테러 집단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테러는 극단주의 세력에 의해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되는 폭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량학살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량학살이 국가나 사회 전체의 말살을 목적으로 한다면 테러리즘은 소수를 타깃으로 삼아 다수에게 협박을 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테러 대상은 주로 상징적인 건물이나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인사들이 선택됩니다. 방법도 다양합니다. 전통적으로 폭탄 공격, 항공기 납치, 인질 납치 등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목적에 따라 구분하기도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적색 테러, 무정부주의자의 흑색 테러, 권력층에 의한 백색 테러, 그리고 환경주의자들의 녹색 테러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테러리스트가 될까요? 통상 테러 집단의 리더급은 사회의 중상 위층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반 구성원은 종교적 포교나 SNS 등을 통해 다양한 계급에서 충원됩니다. 이슬람권의 경우 성전 참여를 호소하며 비밀 유지를 위해 개인적으로 접촉합니다. 테러 집단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 부정적인 경험을 겪은 경우가 많고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띠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과 가족의 빈곤이나 고통이 정치, 사회적 조건에서 비롯됐다고 믿습니다. 기존 사회에서 느꼈던 소외감에서 벗어나 테러 집단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일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단의 목표와 달성 방법에 동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목적 실현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집단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테러 방식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무고한 민간인들의 죽음도 개의치 않습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합리화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집단에서는 종교적 권위를 통해 개인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살 공격이나 자폭 테러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테러리즘의 가장 큰 화두는 외로운 늑대입니다. 기존엔 체첸 반군을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생적 테러리스트라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국가에 대한 개인적 반감으로 테러 집단의 신념이나 극단적 이데올로기에 자발적으로 동조해 테러에 나섭니다. 주로 이민자, 빈민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서 발견되며 사제 폭탄 제조나 총기 난사 등을 자행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보 수집과 예방이 불가능해서 가장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군가는 성평등을 떠올리지만 누군가는 남성 혐오나 과격한 시위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페미니즘의 진짜 정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없애려는 사상입니다. 어원은 여성을 뜻하는 라틴어 페미나에서 나왔고 19세기 프랑스 사상가 샤를 푸리에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페미니즘은 하나의 통일된 사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페미니즘이 공유하는 핵심 전제가 있습니다. 여성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억압받고 있으며 이 차별은 자연적이거나 생물학적인 차이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페미니즘의 역사는 크게 세 번의 물결로 나뉩니다. 제1의 물결은 19세기부터 1950년대까지입니다. 핵심은 참정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남성만이 투표권과 사유재산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1893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여성들이 투표권을 쟁취해냈습니다. 제2의 물결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입니다. 법적인 평등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집중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론적 기반이 된 시몬 드 보부아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말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생물학적 결정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폭로했습니다. 제3의 물결은 199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과거의 페미니즘이 서구, 백인, 여성 중심이었다면 제3의 물결은 인종, 국적, 종교, 성적 지향 등으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주디스 버틀러는 젠더는 반복적인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기도 했죠. 페미니즘에는 다양한 분파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적 제도를 철폐하고 법적인 성평등을 주장합니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자본주의와 사유재산이 여성 억압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가사노동의 사회화 등을 주장하죠. 급진적 페미니즘은 가장 오해를 많이 받지만 사실은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구분 자체에 도전하는 사상입니다. 성폭력이나 성적 대상화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환경 파괴와 여성 지배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에코페미니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페미니즘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페미니즘은 남성을 적대시하고 여성에게만 이익을 주려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남성성을 부정하는 것과 남성이라는 존재 자체를 제거 대상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후자를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성차별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지향합니다. 결국 남성과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 페미니즘의 최종 목표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 누구나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 들어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자연을 보호하려는 모든 움직임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지만 정치학적으로는 환경주의와 생태주의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먼저 환경주의입니다. 환경주의는 현재의 생산과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환경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이론의 기초에는 공유지의 비극과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공공자원은 과도하게 사용되어 결국 고갈된다는 논리와 인구와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자원의 부족은 필연적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환경주의자들은 체제를 뒤엎기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기술을 발전시키고 규제를 통해 오염을 방지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 흐름을 이끌어낸 결정적인 계기는 1962년 레이첼 카슨의 책 침묵의 봄이었습니다. 이 책은 살충제가 생태계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폭로했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면 생태주의는 환경주의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과감합니다. 이들은 현재의 정치, 경제 질서 자체가 환경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진단합니다. 더 이상의 기술이나 규제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사회 전체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 자체에 반기를 드는 것이죠. 생태주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근본 생태주의입니다. 환경 문제의 원인을 인간 그 자체에서 찾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려는 태도 자체를 비판하고 자연 파괴를 죄악시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인간의 모든 생산, 소비 활동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회생태주의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머레이 북친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는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부터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환경 문제의 진짜 원인은 인간 자체가 아니라 과도한 개발과 경쟁을 부추기는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계급사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이제 국제정치의 가장 뜨거운 안건이 되었습니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 회의를 시작으로 1992년 리우 회의, 1997년 교토의정서를 거쳐 2015년 파리협정에 이르게 됩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195개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재가입을 했습니다. 환경 문제는 단순한 자연보호 캠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치열한 정치적 투쟁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포퓰리즘. 뉴스에서 매일 듣는 단어지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어원은 대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플루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어원인 그리스어 데모스와 뜻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둘 다 대중을 의미하죠. 하지만 현실에서 포퓰리즘은 인기영합주의라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포퓰리즘의 기원은 1870년 러시아의 브나로드 운동과 1891년 미국의 인민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브나로드는 민중 속으로라는 뜻으로 지식인들이 주도한 농민 계몽 운동이었습니다. 미국의 인민당은 농민들을 주축으로 부유한 자본가에 대항해 누진소득세 등을 요구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대중의 힘을 모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긍정적인 시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포퓰리즘은 조금 다릅니다.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대중, 반엘리트주의, 그리고 국민의 지도자입니다. 포퓰리스트들은 세상을 딱 두 쪽으로 나눕니다. 선하고 순수한 대중과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엘리트. 이들은 기득권 엘리트들이 대중을 배신하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하며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대중의 뜻을 실현할 유일한 구세주라고 주장하죠. 여기서 대중의 뜻은 비판할 수 없는 진리로 받아들여집니다. 문제는 이들이 표를 얻기 위해 내놓는 정책들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장기적인 미래보다는 당장의 인기를 위한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르헨티나의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입니다. 그는 연간 20% 이상의 파격적인 임금 인상, 무리한 복지 확대, 외국 기업 국유화 등을 밀어붙였습니다. 당장 국민들은 환호했지만 결국 국가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이 포퓰리즘의 바람이 거셉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지탱해온 사회적 합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슬람 난민 문제, 이민자 증가, 경기 침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극우 포퓰리스트들이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 프랑스의 국민연합 등이 급부상하며 기존 정치 지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의 오남용입니다. 선거 때마다 상대 후보의 공약을 무조건 포퓰리즘이다 라고 낙인 찍어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검증은 사라지고 정치적 선동만 남게 됩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무상급식이나 반값 등록금 정책도 처음 나왔을 때는 포퓰리즘이라며 거센 공격을 받았습니다. 대중을 위한 진짜 정책인지 아니면 대중을 속이는 달콤한 독약인지 구분하는 눈을 기르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최근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이것도 PC 안에 혹은 PC 묻었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치적 올바름, 즉 PC주의는 인종, 성별, 종교 등 모든 편견이 섞인 표현을 지향하자는 정치 운동입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죠. 대표적으로 흑인을 비하하는 니그로 대신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남성 중심적인 폴리스맨 대신 폴리스 오피서로 바꿔 부르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PC주의자들은 왜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걸까요? 이들의 주장은 사피어 워프 가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언어학자 에드워드 사피어는 인간은 특정한 언어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현실 세계는 언어 습관 위에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쓰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적인 말을 계속 쓰면 인종차별주의자가 되고 그런 말이 통용되면 인종차별 사회가 된다는 논리죠. 이 PC주의는 대중문화, 특히 할리우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과거 할리우드에는 화이트워싱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원작의 인종과 상관없이 무조건 백인 배우를 캐스팅하는 관행이었죠.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는 백인 배우가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고 일본인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PC주의는 이런 행태를 비판하며 출연진의 인종적 다양성을 확보해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인종이 나올수록 더 많은 국가에서 흥행에 성공한다는 분석도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정반대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로 블랙워싱 논란입니다. 원작의 설정이나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흑인이나 유색인종을 캐스팅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디즈니의 실사 영화 인어공주가 있습니다. 주인공을 흑인으로 바꾸면서 완성도 논란과 함께
과도한 PC주의가 오히려 작품을 망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PC주의의 불관용 원칙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언어나 행동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SNS상에서는 팔로우를 끊고 공개적으로 비방하며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캔슬 컬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바름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집단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오히려 전체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이러한 피로감은 모든 PC주의를 거부하는 반-PC 세력의 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반대로 폐륜적이고 모욕적인 표현까지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해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언어와 표현의 자유 사이 우리는 어디쯤 서 있어야 할까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